네, 안녕하세요.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오늘 드디어 2023년에 마지막 거래일이 끝났습니다. 아주 급등해서 끝나서 모두가 다 기분 좋은 하루를 좀 보내셨을 것 같고, 마지막 2023년 마무리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6%나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0.8% 상승했고, 장 중에는 이렇게 강하진 않았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굉장히 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2023년 한 해가 끝났으니만큼 코스피 코스닥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한번 보면요. 코스피가 한 18.7%, 거의 19%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이 27.6%, 거의 28% 가까이 많이 상승해서 한 해에 이제 보통의 연평균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굉장히 좀 급등한 아주 좋은 장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더 좋은 글로벌 증시는 있었지만 이 정도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좀 돌아보자면 좀 이때까지 좀 많이 놓쳤던 투자 포인트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잘 투자 포인트를 잡고 선택은 했지만 생각보다 이제 용기 있게 큰 비중으로 담지 못해서 그렇게 큰 수익으로 연결하지 못했던 이런 아쉬운 기회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한테 맡겨주셨던 모든 고객분들이 이 뭐 양 지수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좀 낼 수 있어서 아주 좀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만족스러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업종은요, 코스피 업종은 전부 다 전 업종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했다라는 공시가 났습니다. 어제 단독 보도가 아침부터 났었고, 태영건설에도 뭐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 뭐 이런 해명 공시도 냈었지만 결국에는 사실로 밝혀지면서 건설 업종이 제일 낮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태영건설은 좀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다른 건설사들 좀 상승한 게 있어서 건설주도 그래도 플러스로 끝나서 전 업종이 다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올랐던 건 의약품 섹터 4% 넘게 올랐는데요. 셀트리온이 6%, 삼성바이오로직스 4%, 한미약품, 이현제약 다 3%대 상승했고, 최근에 이제 여러 바이오 좋은 이슈들이 좀 많이 있어서 바이오 업종은 전반적으로 좀 다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재가 있는 일부 종목만 뭐 상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업종이 좀 다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금리가 빠르게 인하되는 구간에는 바이오 섹터가 강했다는 과거 통계 자료도 좀 있어서 최근에 좀 강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서도 이제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지난달부터 좀 드러내고 있고요. 운수장비 sek터에서도 자동차 관련 업종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뭐 서현이와 화신, 만도 같은 부품주들도 4에서 6% 상승했고요. 현대차, 기아도 오늘 2.5%, 3%씩 이 대형주가 이렇게 3%나 오르면 굉장히 많이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최근 한 달 들어서 이 자동차 업종의 반등이 굉장히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업종에 속한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도 3% 내외로 상승을 하면서 조선주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계 섹터에서도 두산로보틱스가 오늘 7% 급등했습니다. 신규로 상장된 종목들이 올해 좀 강한 흐름을 좀 나타냈고, 무슨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상장 이후에 예상을 깨고, 처음에 청약은 조금 성적이 저조했지만 그 이후에 유통시장 상승에선 엄청난 수익률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두산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업종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배당락일이 지나고 나서는 보통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1월 달에도 추가로 좀 하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엔 조금 다른 흐름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은 다 급등을 했습니다. 메리츠금융 6% 상승을 했고요. 배당락일 전날에 배당 기준일에 많이 급등했다가 배당락일에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다시 그 하락폭을 전부 다 되돌렸습니다. 뭐 한화투자증권 4%대 상승했고요. JB금융, KB금융, 신한지주, 카카오뱅크 다 3% 내외로 많이 상승했습니다. 뭐 미래에셋증권이나 삼성화재 같은 기타 금융주들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건설업종이 오늘 제일 많이 이제 덜 오른 업종이었는데요. 태영건설이 4% 하락해서 끝났고요. 다른 일반 건설주들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외의 변동성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인 리포트가 이제 신영증권에서 나왔는데, 매년 이런 약간 반성의 리포트를 좀 내주시는 것 같아요. 2023년 나의 실수라는 리포트인데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 서한을 보면은 거의 매년 자신이 범한 실수가
이제 버핏이 언급했던 실수가 좀 언급되어 있는데요. 신영증권에서도 이제 섹터별로 애널리스트들이 자신의 실수를 소개하는 이런 자료들을 발간을 했습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이제 센터장님이신 이제 김학균 센터장님, 미국의 재정 폭주를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셨고요. 2023년도 기존 전망에서는 미국 경제가 경착륙으로 가든 연착륙으로 가든 경제 둔화가 좀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서 달러는 약세, 미국 증시도 글로벌 대비 초과 수익은 힘들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미국 지수가 굉장히 좋았죠. 글로벌 증시에서도 거의 뭐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렇게 예측이 틀렸던 이유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의 공격적인 재정 지출을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에 미국 재정 수지 적자가 GDP 대비 6.4%였고요. 전쟁 중인 러시아가 4.5%니까 이것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많은 재정을 쏟아부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이렇게 많은 재정을 쏟아부으니만큼 기준금리가 거의 뭐 0%에서 5.5%까지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이 GDP는 22년도에 1.9%였는데 이보다 개선된 2.5%로 예상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뭐 금리 상승 구간 다 뛰어넘을 정도로 재정 지출이 막대했다. 이거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시를 조금 예상을 좀 벗어났던 걸로 좀 평가를 스스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참 근데 거시경제 예측은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제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반성을 좀 한다고 해도 다음엔 맞출 수 있을까? 24년도 전망은 과연 연말에 갔을 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좀 내리긴 힘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거시경제를 예측하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서 참 애널리스트 분들 좀 존경스럽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했던 점은 중국 전략 하는 성현주 애널리스트 분의 중국의 부동산 구조 조정이 예상보다 강했다라는 언급이었는데요. 사실 22년도 말에 중국이 리오프닝을 시작을 했고, 국내도 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한때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성현주 애널리스트도 23년도 3분기쯤에는 중국 경기 회복을 좀 전망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경기는 회복하지 못했고, 이 전망이 틀린 이유로 두 가지 전제가 예상 밖으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 구조조정이 예상보다 강했다라고 했습니다. 비구이비안이 8월 달에 해외 채권 디폴트가 났었는데, 중국 정부가 사실 이걸 막아줄 수도 있었는데 그냥 방치했고요. 두 번째는 미국 금리 상승이 예상보다 가팔랐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좀 더딘 상황에서 이렇게 급격한 금리 상승이 나타나니만큼 금융시장이 수급이 굉장히 좀 악화됐다라고 반성을 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엄경화 애널리스트 분이 이제 해운 쪽에서 해운 업황보다 더 중요한 주가 결정 요인을 간과했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12월 달에 나온 리포트와 내용은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해운 업황보다 주가에 더 크게 영향을 끼쳤던 건 바로 HMM 매각딜이었는데요. 특히 민간 자본 사이의 거래가 아닌 채권단 중심의 딜이라는 점을 간과했다. 그래서 투자 판단을 잘못 내릴 수도 있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경영자의 장기 전략은 일반 투자자의 단기 투자 전략과 방향성이 다를 수 있다라는 교훈도 언급해줬고요. 애초에 이제 매각자인 산업은행 측에서는 이 너무 고금리이니까 이제 매수자 측에서 너무 높은 금융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좀 피하기 위해서 자체 자금 비중이 높은 인수 후보에 우선권을 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페노션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죠. 그 이유도 인수금융을 많이 하기보다는 특히 한마디로 이제 부채를 많이 끌어서서 인수에 참여를 하기보다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서라도 자체 자금을 좀 많이 마련을 한다라는 이제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우지업 대상자로 선정이 됐던 것 같고요. 심지어 페노션은 이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했죠. 근데 페노션의 시가총액은 2조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3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할 것이다라고 보도가 났었고, 여기에 대해서 조혜공 씨 답변에서도 뭐 아니라고 부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면 엄청난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될 수가 있는데, 이 희석이 얼마나 될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엄경화 연구원은 페노션 커버리지를 중단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힘든 결단을 좀 내리신 것 같습니다. 이 알 수 있는 분야와 내가 알 수 없는 분야를 좀 명확히 구분하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이게 결단까지 내리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좀 개인적으로 그 결정을 좀 존중합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기업의 영업 활동과 상관없는 딜, 이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확실성 측면인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여러 투자 포인트를 좀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올해 이런 딜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뭐 대규모 유상증자,
이 경우에도 기존 주주들은 굉장히 뭐 희석되니까 뭐 공시가 나자마자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좋지 않은 이슈이지만 내가 그 종목을 갖고 있는 주주가 아니었다면 이 주주가치 희석이 얼마나 될 것인가, 신주 발행이 얼마나 될까, 신주 발행가는 전일 종가 대비 얼마나 낮을까를 고려해서 이 희석 효과가 얼마인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산한 수치보다 좀 과도하게 주가가 빠졌다면 그거는 좀 단기적인 매수 포인트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예상보다 좀 급락했던 종목들이 단기간에 반등이 나왔었던 경험도 좀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아직은 시장에서 유효한 투자 포인트로 작용을 하는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공개 매수도 여러 차례 있었죠. SM부터 해서 최근에 한국엔 컴퍼니까지. 이런 경우도 향후 시나리오 예측에 따른 뭐 치고 빠지기 투자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애널리스트 측면에서는 이런 기업의 본업, 영업활동, 정상적인 이제 경상적인 활동과 상관이 없는 이런 딜 측면은 좀 불확실성의 측면이 많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요인이 올해는 좀 많이 발견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요. 이 리포트가 굉장히 길고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한번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태영건설이 결국 워크아웃 신청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요 공시를 냈는데요. 오늘 만기일인 문제의 대출은 브릿지론이더라고요. 이 성수동 오피스텔 개발 관련해서 400억대 브릿지론이 만기가 오늘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걱정했던 브릿지론과 그 이후의 PF론이 결국 이렇게 상장사의 이 워크아웃까지 초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태영건설의 3분기 기준으로 PF 대출 잔액은 4.4조 원으로 굉장히 많은데요. 부채 비율도 480%나 됩니다. 자체적으로 뭐 이 금액을 감당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태영건설이 당연히 이렇게 워크아웃 신청하니까 기존에 뭐 주식도 뭐 주식이지만 채권도 많이 하락을 했겠죠. 현재 장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태영건설 채권이 있는데요. 아침에 보니까 상태가 이렇더라고요. 시가가 액면가는 이제 10,000원짜리 채권인데요. 6,2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 매매 금리는 거의 100%까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서 6,200원에 만약에 저 채권을 산다, 용기 있게 담는다 라고 하면 만기가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하고 21일 남았는데 요거 세후로 115% 수익률이 가능합니다. 6개월 만에 115% 수익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부도가 안 난다는 전제가 좀 필요하고, 상각이 되지 않고 전액 온전히 잘 상환된다라는 전제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적은 만큼 이제 많이 시장에서 내다 던져서 저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거겠죠. 그래서 과거의 대우조선해양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저 신입사원 때에 아는 지인이 이 대우조선해양 채권에 만기가 한 10며칠 정도 밖에 안 남았을 때 겨우 10며칠 만에 부도가 나겠어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실제로 부도가 나고 몇 년 동안 자금이 묶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채권은 이제 출자 전환을 통해서 주식으로 좀 바뀌었고 전환이 됐고, 그 주식을 시장에 좀 팔아가지고 결국에는 손해를 안 보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했지만 굉장히 좀 마음 고생을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투자한 만큼 그만큼 리스크도 좀 굉장히 크다는 점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영건설은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줬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은행만 봐도 한 7,200억 정도가 되고요. 가장 많이 대출해준 게 산업은행입니다. 한 2,000억 원 정도가 되고요. KB가 1,600억, 기업은행이 1,000억, 우리은행 720억, 신한도 630억이나 되고요. 하나은행도 620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좀 많은 금액들을 해줬는데 은행들 전체 사이즈 대비해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시장에서도 아직은 개별 은행에 대한 우려는 생각보다 번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금융권도 많습니다. 한화생명이 840억, IBK 연금보험이 270억, 농협손해보험 330억, 한화손해보험 250억, KB증권 400억, 하나증권 300억, 한양증권 100억, 이 외에도 굉장히 많고요. 새마을금고도 있고 신협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좀 많은 금융기관들이 다 빌려줬기 때문에 참 질서 있는 정리가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에서도 회의를 주최를 해서 1월 중순쯤에 아마 좀 소집을 한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실에서도 이게 좀
다른 시장으로까지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특단의 대책들을 좀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와 함께 시장 안정을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라고 대통령실에서도 언급을 했고요. 오늘 관계기관 여러 기관들이 좀 같이 회의를 했는데, 이번에 태형건설 문제는 다른 데로 이렇게 퍼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다 같이 좀 동의 의견이 좀 모아졌던 걸로 보이고요. 태형건설이 특히 이제 자체 시행사업 비중이 좀 높았습니다. 자체 시행사업 높은 건설사라고 하면 과거에 이제 좋았던 시기에는 이게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건설업황이 좋을 때는 자체 시행산업 비중이 좀 클수록 영업이익률이 다른 건설사보다 훨씬 더 높아서 이게 더 수익성이 좋았는데,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업황이 꺾이는 시기에는 자체 시행사업 하는 게 그만큼 또 리스크도 커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 PF 보증, 이것도 다른 건설사 대비 유난히 태형건설이 높았기 때문에 이건 태형건설이 특히 잘못해서 일어난 문제다라고 주요 원인을 좀 태형건설한테 돌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책도 마련을 했습니다. 이 건설 투자 활성화 방안도 발표를 한다고 하고요. 당장 25조 원 규모로 허그나 주택금융공사의 PF 보증 공급, PF 정상화 펀드 등등을 좀 가동을 한다고 하고요. 또 회사채나 CP 시장 위축, 또 작년처럼 이제 레고랜드 사태처럼 이렇게 퍼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회사채 시장의 차환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 부실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융권의 충당금 적립도 조금 확대를 유도한다라고 계획을 했으니까, 오늘은 사실 은행주들이 많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네,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고, 그게 하나의 또 잠재적인 굉장히 큰 투자 포인트인데, 이 정도에 따라서 이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위축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태형건설 이후 건설업황에 대한 PF 관련 정부의 대책 발표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요. 추가로 오늘 좀 놀라운 공시를 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금양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면서 미국의 ADR 상장한다 라는 거를 좀 공시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바로 요 공시였고요. 국내에 상장된 주식을 이제 미국 OTC 시장에서 좀 거래가 되게 만든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주식이 인기가 좋아진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도 호재로 반영해서 11%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런 공시를 추가로 발표를 했습니다. 내부자가 매도를 한 공시인데요. KJ 인터내셔널, 이 회사가 이제 75만 주 시간으로 오늘 주식을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많이 급등했었는데 어제 종가에서 한 7.4% 할인한 금액에 좀 매도를 했더라고요. 금액으로는 805억 원 규모가 되고요. 아래쪽 KJ 인터내셔널이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를 보면은 현재 대주주인 류강지 대표가 100% 소유하고 있는 개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좋은 공시를 내고 오늘 갑자기 대주주가 이렇게 75만 주나 매도를 한 건 정말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섹터가 나쁘지 않았는데 이 금양만 혼자 한 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과거부터 좀 대주주의 이 지분 매각이 야금야금 계속 되어 왔었는데 여전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엔카라는 이제 중고차 플랫폼 업체, 남자분들은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상장하려고 했었는데 상장을 자진 철회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유는 중고차 플랫폼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해져서 목표로 하는 기업 가치 도달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자진 철회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얼마를 도대체 목표로 했을까 보니까 한 1조 원을 목표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엔카의 23회계연도 6월 결산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23회계연도의 순이익이 15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조 원의 기업 가치를 받으려면 PER이 몇 배 해야 되냐? 한 65배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중고차 플랫폼 업체가 PER 65배를 받은 시장 환경은 당연히 아니죠. 현재 이제 경쟁사인 K카만 보더라도 PER이 18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같은 PER을 적용하면 엔카는 2,800억 원 정도가 좀 적당한 시총으로 좀 계산이 돼서 목표로 한 금액과는 거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 수준이라서 상장을 철회한 것 같습니다. 목표를 조금 낮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1조 원 시총은 아마 2021년도에나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목표가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 엔카라는 회사는 99%를 이 호주 회사인 카세이지 홀딩스가 보유한 회사입니다. 2014년에 원래 SK가 갖고 있었는데 SK한테 지분 50%를 1175억 원에 인수를 했고요. 나머지 50%도 2017년에 총 2천억 정도를 추가로 들여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9% 지분을 갖고 있게 됐고 두 차례에 걸쳐서 인수 대금이 한 3,200억 가량 투입이 됐습니다. 2014년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투입한 가격에도 예상 기업 가치가 못 미칠 수준이 되니까 당연히 지금 시점에 상장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상장 철회를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고금리 피해주인 자동차 섹터, 요즘에 반등이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금리의 피크아웃 논란을 좀 장기간 겪어왔었는데 연초에 굉장히 많이 1분기에 급등했다가 오랫동안 거의 한 2분기 가까이 거의 정체 수준을 보이다가 마지막에 지금 연말 들어서 좀 막판 스퍼트를 내면서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구매는 대부분 할부로 구매를 하죠. 그래서 할부 금리가 좀 지대한 영향을 좀 끼칩니다, 수요에. 그래서 자동차 할부 금리가 낮을수록 자동차 수요도 좀 반등한다는 측면에서 이때까지 너무 고금리여서 이제 자동차 수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자동차 주가를 짓눌렀었고, 그 와중에 수출 실적이나 우호적인 환율이나 현재 이제 저평가된 PER 수준이나 여러모로 다 긍정적이었는데 다만 이 수요 피크아웃 요 논리가 계속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금리가 이제 내년도에는 빠르게 인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번 연말 들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퍼졌죠. 그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빠르게 내려갔고 그 하나 건드렸던 그 피크아웃 논리가 무너지니만큼 최근에 주가 상승도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수출은 여전히 잘 됩니다.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가 발표한 올해 자동차 내수는 3.3% 전년 대비 증가를 한 174만 대였고요. 수출은 17.4% 증가한 270만 대였습니다. 수출은 이건 양 기준인데요. 자동차 차량 대수 기준인데요. 17%가 증가했는데 사실 수출 금액으로 보면은 27%가 늘었거든요. 그 차이 10%는 뭐냐? 가격 인상이겠죠. 그래서 올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코로나 이후에 많이 인상을 했고 또 실제 절대 판매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실적 점프업이 엄청 났었는데 그 주가 상승을 좀 많이 못 누렸던 이유가 해소가 되면서 막판에 좀 한 번에 선물을 받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까? 그거는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금리 하락 구간에서 이렇게 극도로 저평가됐었던 저평가가 좀 해소되는 구간으로 좀 보이고 장기간 우상향은 좀 힘들어 보이는 이유는 장기간 이제 실적 우상향 하려면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향해야 되는데 과거 3년간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을 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왔습니다. 굉장히 급증을 해왔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3년은 현재 컨센서스도 그렇고 플랫이 예상됩니다. 거의 이제 성장이 멈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리가 주가를 눌러왔던 금리가 좀 빠르게 뒤바뀌는 모습에 주가 상승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게 장기간 지속되기는 힘들 것 같다. 물론 수출이나 이제 환율이나 여러 가지 호조세를 보이겠지만 그 성장세가 피크아웃 하는 만큼 지속적인 상승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소식은 이걸로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24년도 소식을 들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을 혼자 인사를 드리게 돼서 조금 쓸쓸한데요. 연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장이니만큼 화요일 날 다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